대법원과 헌재는 유구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야, 너 몇 기야? 아, 계속 변호사 해도 되는 거야? 먹고 살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안녕하세요. 샛별 변호사 윤재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초동 사람들입니다. 이 내란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인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문제길래 이 미친 짓을 했을까? 내란을 만든 주역이 있죠. 윤석열. 일단 검사 출신입니다. 구수를 했다지만. 그리고 윤석열 옆에 쪼르르 달려와서 비호한 나경원. 놀랍게도 판사 출신입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못하겠다는 한동훈. 마찬가지로 검사고. 윤석열 감싸줬던 권성동. 놀랍게도 검사고. 윤석열 풀어준 직위원. 놀랍게도 판사고.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사입니다. 이분들은 천상계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법 초 엘리트들입니다. 보통 사법 엘리트라 하면 명문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가서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사 혹은 검사가 되는 것. 이 과정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이 법조 카르텔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윤석열이고 후배가 한동훈이고 뭐 친구가 이정이고 그래요. 너무 서울대 법대끼리만 다 헤쳐먹는 거 아닌가?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동고동락하던 선후배 친구들이 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대중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고 법정에 와서 원고 피고 당사자들은 뭘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스쿨 제도가 이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로스쿨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물론 돈 많은 집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죠. 저도 와서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에 부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냥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도 안 가고 대학도 학점은행제로 마무리한 친구들도 오고 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오고 뭐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간호사 출신도 있고 아니 아예 예체능을 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섞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서울대 법대 안에서 다 헤쳐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로스쿨이 같아도 학부가 다르고 뭐 기수가 같아도 변호사 시험 합격 횟수는 다를 수도 있고 사법연수원 하나에서 야, 너 몇 기야? 내가 너 선배네. 막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조 카르텔, 사법 엘리트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데는 로스쿨 제도가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조금 어려워지. 카르텔이 있었으면 우리 윤병도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윤석열이 계엄을 때렸을 때도 쟤는 지가 하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았나 보다. 검찰에 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하자면 새내기 검사들이 이제 그 부장검사님들 식사 오늘은 어느 식당 누구는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다 챙겨서 식당 예약해서 모시고 가고 까라면 까야 되는 윤석열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을 거고 그런 세상에 검찰총장 대장이 된 사람이에요. 본인도 누군가 까라고 하면 깠을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된 다음엔 내가 까라고 하면 다 깠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경로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계엄도 내가 경로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만한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헛발질 대표적으로 3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위원의 윤석열 석방, 두 번째는 심우정의 항고 포기, 세 번째는 대법원의 졸속 판결. 물론 0번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입니다. 이 헛발질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결국에 사법 불신입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못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못 믿으면 사적 복수를 하게 돼요. 사적 복수의 대표적인 예가 그 서부지법 폭동이죠. 판사를 대상으로 사적인 보복에 나선 거예요.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어차피 법원 가봤자 지들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보고 내 건 제대로 봐주지도 않을 텐데 법원 판결 받아서 뭐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런 거를 초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좀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헌재가 선고를 늦게 하는 동안도 사람들이 계속 이 불신이 심화돼 갔어요.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전제 자체를 믿지 않게 됐을 거거든요. 헌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대법원은 어떤가? 아마 대법원은 헌재가 부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법원과 헌재는 유구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30년 전통 유구한 기싸움이 있는데 법률 해석의 최고 권한을 누가 갖느냐?
싸우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종류 중에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어요. 위헌은 그냥 이 법률이 위헌이니까 헌법에 위배되니까 버려, 바꿔, 다시 해.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는 괜찮아. 근데 해석을 이렇게 A로 하면 위헌이야, B로 하면 합헌이야 라고 해석하는 방법을 헌재가 정해주는 거예요. 대법원 입장에선 빠이 치는 거죠. 내가 해석을 하는 최고 기구인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해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야? 다들 공공연히 법조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싸움은? 네. 헌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 기싸움이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도 해주시죠. 왜냐면 한정위헌을 배우려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2022년에 헌재가 그 대법원 판결을 하나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한 법조문이 있었는데 그 법조문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대로 해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네가 뭔데 내 판결을 취소해? 이런 기싸움이 이어져 오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도 시켜, 윤석열 파면도 시켜, 막 파면 선고임으로 지금 시간을 확인합니다. 11시 22분 막 생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게 엄청 부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생중계 했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는 대선판을 이 정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야.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헌재는 결국에 본인도 지키고 시스템도 지켰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그 기싸움을 하느라고 결국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사법 불신이에요, 또. 저는 대법원이 선고를 빨리 한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하든 사실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선고를 했으면 뭐 대통령 된마당에 뭐 떨어뜨리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선거 기간 중에 했으면 뭐 선거운동 방해하는 거냐 했을 거고,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디폴트 값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당당할 수 있으려면 심리를 열심히 했었어야죠. 대법관님들은 나는 완전 개쩌는 법관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뭐 뉴스만 봐도 판단이 바로바로 돼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빨리 선고를 하면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거는 졸속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이 욕을 안 먹고 싶었으면, 아니면 최소한으로 먹고 싶었으면 전원일치를 만들려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헌재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심지어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헌재에 대한 경고성 발언, 경고성 구호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헌재는 이걸 다 견디고 전원 일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입국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욕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법원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은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대법원장이 있고 그리고 대법관 13명이 있어요.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냐? 대법원장이 그 대통령한테 임명해달라고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결국에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초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뽑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가까운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고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까지도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 그래서 대법관 구성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어느 대통령 시기에 임명이 된 사람인지 그 성향을 가르는 척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독립이 보장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양승태 그 사법농단 있을 때 문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문건 중에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했다.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뒤를 봐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상권분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고 국회가 하나고 2대1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완전 난리 났었어요. 재판 거래를 한 거잖아요. 뭐 KTX 승무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재판 거래를 한 거고 그 재판 거래를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뭐 상고법원 만들고 이런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원래 사법부는 대통령이 누구든 뭘 하는 사람이든 그냥 법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사권이 걸려있는데 독립을 바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차라리 전국 판사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니까 국민들이 또 직접 뽑죠. 근데 사법부는 누가 뽑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뽑힌 사람이 임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법부도 독립을 하고 싶으면 이게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장을 뽑는 선거를 해보면 어떨까? 콘클라베. 그 법관 평가라는 걸 매년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매년 하는데 거기서 뭐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은 분을 좀 이렇게 모시던가. 콘클라베도 그런 거잖아요. 인종과 뭐 그 교구가 어떤 대륙에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떤 인생을 거쳐왔는지. 판클럽에. 그렇게 하면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견제할 권한을 하나 뺏기는 거긴 한데 국회도 사법부를 조질 수 있는 무언가의 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붙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지 않았겠죠. 지금의 사태를 지나오면서 전연차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바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법을 똥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 이거 사법 불신이 초래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법원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법원에 뭐하러 가? 내 판결을 제대로 봐주지도 않을, 내 사건 제대로 봐주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변호사들이 굶어요. 사람들이 사건을 법으로 해결하고 법원에 가져가려고 해야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대리해주면서 법으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똥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법원에 안 가고 변호사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뭐 나 계속 변호사 해도 되는 거야? 먹고 살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화가 나요.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여튼 저희들의 반면 교사가 되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쪽에 화이팅.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